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김프로입니다. 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직함은 뭐 제대로 깊이 수행해보지도 않고 그냥 허울만 남은 명예처럼 김프로 주변에 맴돌고 있는데 오늘 그 김용판 얘기한다고요? 네네. 유일하게 가장 마음이 지금 편한 분일 거거든요. 왜냐면 뒤늦게 적폐청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무죄가 확정됐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 혐의로는 여러 차례 죄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재판이 확정되면 그걸로는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을 텐데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국가정보원의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김병찬 서장의 윗선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병찬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휘한 김용판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박근혜 정권에서 엉망으로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죄가 없게 만들어준 걸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뒤늦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더라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는 얘기가 수사가 윗선까지, 그러니까 김용판 전 서울청장한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진실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걸 책임을 진다든지 가방의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집안 열쇠 주인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재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국정원 직원에게 경찰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흘려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됐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사람과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재수사를 받고 그것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병찬 서장이 뭐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시간이 또 오래 지나서 수사를 그냥 했다는 흔적만 있을 뿐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압수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윗선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김용판은 아무 죄가 없는 상태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1심 판결문이 뭐 거의 그대로 이제 굳어져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사실 1심 판결문에 있는 판결의 논리가 굉장히 조금 조악합니다. 뭐 주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판결문은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판결문을 보면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판결문을 보고 판사들 중에서도 야, 이건 너무 판결문을 좀 엉망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들고 나왔던 해괴한 논리가 뭐였냐면 국정원 여직원이 그 오피스텔 안에서 왜 이렇게 뭐 댓글을 한참 달다가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초인종만 눌러보고 그냥 112 출동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한참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가가지고 한참 옥신각신 실강의를 하다가 선관위 관계자하고 경찰 관계자하고 다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그때 뭐 지금 범죄 현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이런 거를 빨리 뺏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막 한참 했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그거를 못했어요. 검찰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하러 가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전화 와서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 증거가 없다고 법원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만 나와서 옥신각신 하다가 끝났는데 예. 그때 이제 영장을 청구를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에서 순순히 컴퓨터를 내줍니다, 경찰에. 그 여직원이. 예.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단서를 달아서 내줘요. 포스트잇에다가 뭐라서 써서 주냐면 다른 거는 열어보지 마시고 3개월 이내에 작성돼 있는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과 관련돼서 지지하거나 비방한 그 글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주세요라고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경찰한테 분부를 합니까? 압수당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자기가 내는데 주방에서 낼 때 뭐 주방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위협이 될 만한 뭐 칼이라든지 뭐 그런 유해 도구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식당이랑 주방은 보시는데 수저통하고 젓갈통만 보세요라고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고 경찰은 그것만 가져다가 그냥 하고 여기서 뭔가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판결문에 뭐라고 쓰냐면 분석 범위 제한 논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걸 써놔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미 제출을 봐달라고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여기만 보세요라고 한 거를 봐도 되느냐? 아니면 다 살펴보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검찰하고 옥신각신 싸웠는데 결국에는 법원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에 손을 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냥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뒤늦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당시에 석연찮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수없이 통화를 하고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또 국정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제껴내고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가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늦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굉장히 상황이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수사를 엉망으로 한 그 사법 주체들에게 물어야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를 수사 당사자들한테만 묻는 것은 조금 억울함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진행했던 주체가 이제 두 군데거든요.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과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러던 서울청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서울청 사람들은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거니까 분명히 거기는 이제 문제가 돼야 되고 그게 나중에 검찰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똘똘마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넘기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건너온 그 내용을 검찰이 180도 뒤집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결국은 법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이
최종 판단을 한 사법부에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그 판결문은 기회가 되시면 다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판결문으로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뭐 원리 원칙으로 보자면은 정권이 어느 세력의 정권이냐, 또 대통령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휘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마구 휘둘렸고, 말하자면 탄생할 권력에게 줄을 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인 건데, 전에 아마 김프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김용판이 지금 박근혜 측이 가리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판이 불편하지 않게끔 상황 조성을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한겨레 21 기사를 보더라도 김용판은 2012년 대선 끝 무렵에 돌아가던 공작들, 청와대 주도의 공작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적폐청산 TF와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그냥 구문처럼 돼버렸어요. 뭐 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주 긴밀하게 경찰 사이드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쪽에서 뭐 한나라당과 당시의 한나라당과 국정원과 이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가운데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김용판이 유죄가 선고돼가지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거 뭐야? 경찰에서 열심히 했던 나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고는 본인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김용판을 살려라. 뭐 이런 이제 지령이 아마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법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판결문에 쓰여진 논리도 굉장히 조금 조악하고,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의 굉장히 부끄러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역사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과 공모한 사실을 어떻게든 밝혀낼 수 있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꼭 요 수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김병찬 서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국정원이 자기하고 공모했다고 명확하게 또 진술을 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수사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용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좀 성공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저는 뭐 선서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선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신박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쓰면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천을 받으려고 애쓰고 막 이런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경찰에 그래도 나름 수장격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으니까 아무튼 지금에라도 뒤를 떴지만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아, 법원 왜 이럽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법원을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이 조금 많은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왜 저렇게 판단을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네요. 그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 이야기로는 뭔가 이들 세력의 코어가 있다, 배후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MB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김관진이 석방되면서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구속이 이제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효는 연락책이었고요.
크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 있는 군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예. 선거에 개입한 여러 물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그 이명박과 김관진 중간에 있는 이제 연락책 정도의 비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풀어줄 정도면 논리적으로는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권한이 떨어지는 김태효 전 비서관이 구속되고 김관진은 구속이 안 된다. 그럼 모양새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관진을 풀어줄 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그때 했던 해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풀려났으니까 예. 뭐 김태효도 풀려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난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과 관련된 지침 내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보기에 좀 이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뭔가 코어가 있어서 그 코어의 지령대로 영장전담 판사라든지 신광열 판사 같은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 뭐 아직은 뭐 그걸 기자 출신의 우리 김 프로가 입에 올리기는 너무나 과도한 음모론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대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보면 외부의 여론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거 아닌가 하는 경우지만 법리로 또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래서 소신에 의해서 나오는 판결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김관진의 구속이 뒤집어져서 석방이 됐던 거는 여러모로 논리적으로 법리적이지는 않은 게 분명해 보여요.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조금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따르려오는 뭐 임관빈, 김태효 이런 분들이 족족 영장이 기각되고 뭐 풀려나고 하는 것들은 그때 김관진을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연쇄작용 같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김관진 때처럼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왜냐면 이 임관빈이라든지 김태효 이 사람들을 잡아넣게 되면 김관진을 풀어놓은 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앞에 승부수를 던져놓은 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뒤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수습을 하면서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저는 보이고요. 근데 김관진에서 굉장한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뭔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뭔가 한번 되치기를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승부수를 좀 던진 거 아니냐. 그 시각에는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병우 또 기각시키면은 아마 사법부는 거의 폭탄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병우 영장만은 집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방송이 되는 오늘 이제 오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죠. 10시 반에 이제 실시를 하는데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기각했던 판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13일 날 어저께 됐어야 맞는데 이게 하루 더 늦춰져서 3일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틀 있다가 보통 진행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틀 있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을 보통 검찰에서 청구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 그래도 이틀 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도 급하고 본인이 뭐 이렇게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충분한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서 이게 하루 시간이 더 생겼다는 거는 굉장하게 큰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더 주나 뭐
덜 주나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예. 구속을 놓고 막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재판장 앞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막 싸우거든요. 예. 그때 논리를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들이대고 이제 하는 것이 심적으로도 부담이 큰데 거기서 하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로 신경이 조금 쓰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권순호 판사가 배정이 된 것은 이미 지난번 사건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기각이 됐을 때 그때 사건은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예.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컴퓨터 뺑뺑이를 돌렸더니 우연히 권순호 판사가 나온 것이지. 아니, 뺑뺑이 돌린 판사들이 3명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뺑뺑이를 돌려서 나온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원래는 한 번 판단을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뺑뺑이를 돌리지 않거든요. 예, 예. 왜냐면 뺑뺑이를 돌리면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하기보다는 그냥 공정하게 뺑뺑이를 돌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여서 예. 이거는 굳이 그쪽에서 막 거짓말을 한다거나 억지는 아니고 말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조금 문제예요. 기일을 다른 경우에는 이틀만 있다가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3일 동안 있다가 지적을 하는 게 권순호 판사가 전병헌 영장 신문도 해야 되고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루를 더 연장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아니 전병헌이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죠. 근데 전병헌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루는 모든 사건은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위의 고와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모두 다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을 해요. 판사들이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이 영장심사가 있어서 이거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미뤘다는 건 조금 궁색해요. 약간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한데 이 사람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뤘다 그런 거는 일단 형평을 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밝혔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 우병우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의 신체가 구속되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불리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거기는 뭐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거기도 이틀만 있다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오케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하루 더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병우 쪽에서도 연락이 있었으나 그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법관의 상황 때문에 하루를 더 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으면 그것도 오케이 뭐 이거 받아들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거는 일부러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일부 기자들이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병우 쪽에서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즉답을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원래 담당 판사가 확인을 안 해주는 사안이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자 그러면 선제적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 오해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밝힌 것 중에 일부러 빼고 발표한 것도 있고 그걸 굳이 물어보니까 그건 원래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또 안 해줬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몰랐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예. 오얏나무 안에서는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 그랬다고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만 2번이나 기각이 됐고
3번째로 지금 와가지고 영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와 관련된 것만 왜 이렇게 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되느냐 라면서 지금 법원이 도대체 우병우에 대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여튼 미심쩍은 행동을 해도 굉장히 큰 오해를 받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법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불거졌을 때 자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쪽에다가 하루 더 시간을 주고, 그것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키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가능성은 두 가지죠. 정말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도록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허둥허둥 처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무슨 뜻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거나 김태호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병우 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사법부가 무능하다고 봐야 될지, 꼭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될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영장 집행되겠죠? 저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아, 그래요? 오.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면 여기서 법리를 들이대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 정도면 하는 생각이. 아니, 거꾸로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병우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추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거나 이런 경우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커다란 권력,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커다란 뒷배가 뭔가가 있어서 그 나중에 관계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쇼잉을 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했다라는 성의 표시를 하는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그런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부을까봐, 아니면 법원에 굉장히 불리한 뭔가 진술을 할까봐 봐준다는 걸 텐데, 그거는 구속을 그렇게 해버리면 하루 늦게 구속을 하든 뭐 하루 땡겨서 구속을 하든 그건 그렇게 배려해줬다는 쇼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만약에 마음을 바꿔버리면, 만약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우병우가 들어가서 뭔가 법원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뭐 수사 상황이 전개되는 것 때문에 했다면 필사적으로 막아줘야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그것이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 어느 정도의 비난 여론이 막 일더라도 끝까지 그냥 기각을 할 거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격히 얘기하면 뭐 영장과 관련된 판단은 대법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물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예.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분명히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명히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고,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병우 영장이 또 기각되면 내부에서 뭔가 하여튼 좀 석연찮은 움직임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질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마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아무튼 뒷맛이 조금 개운하지는 않아요, 저는. 권순호 판사는 그런 상황을 예측 못할까요? 예측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지점이 그거예요.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영장을 하루 미뤄주는
무리수를 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촘촘하게 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법정에서도 소명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그냥 무리하게 기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만 상상을 해보자면 시간을 하루 더 주고 변호인이 정말 충분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볼만 하네요 라면서 기각을 하면 어쨌든 책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잇는 것은 아니니까 그 뒤에 진상조사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나요? 라고 까놓고 봐도 그게 까져도 법적으로는 말이 되네. 라고 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우병우를 기각해주고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여튼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무리수를 둬가지고 만약에 변호인이 촘촘하게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법리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말이 안 되면 그러면 뭐 구속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이거는 그냥 눈 감고 기각을 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거는 뭐 어쨌든 오늘을 지나봐야 아는 일이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MB 구속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더 촘촘하게 더 다른 수사를 해가지고 불러야 될 거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국을 볼 때 지금 또 MBC도 돌아와가지고 기자들이 뭐 하여튼 제대로 취재를 해보겠다고 막 또 사장으로 되신 분이 뭐 탐사보도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공력을 들여가지고 뭐 MB 관련된 저수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아요. MB 쪽에서 뭐 아무리 뭐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구멍은 결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늦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쉬운 싸움은 아니니까 여기 하여튼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김프로는 기각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뭐 언론들 보니까 말이죠. 뭐 주간한국 같은 경우에 구속 가능성 솔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하실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녹음할 시점은 훨씬 그 이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방송을 들으시기 전날 밤 10시, 11시거나 아니면 간혹 방송을 들으시는 당일 새벽이거나 뭐 이럴 때 저희가 이제 방송 녹음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송 시간이 오전 10시예요. 그 전날 오전 10시. 그러니까 사실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송 조건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발부든 기각이든 결과를 나온 다음에 보고 해야지. 나오기 전에 이거 완전 소설 방송을 하라는 이 김용민의 갑질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뭐 을이 별 수 있나요? 갑이 하람 해야지. 지금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요. 어젯밤에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 녹음 기준으로는 아직 전주를 갔다 오지 않은 건데 그리고 방송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각 업데이트될 시점은 SBS에서 열심히 또 방송 준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소식을 담기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죠. 한 절반은 기각됐을 경우 또 절반은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예? 싫어? 싫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 없고 왜냐면 어차피 이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한 지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김프로 소설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일정한 결론을 상정해 놓고 그 경우에 대한 해설만 한다? 그렇죠. 그것만 해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그 책임을 뭐 딴 거 질 거 없고 틀렸을 경우에는 오늘 출연료를 안 받는 걸로.
이제 출연료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 돼. 그 이상의 책임지지 말고 출연료만 받지 마. 그게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이거면 됐지. 내가 뭐. 어디 저기 시사 안드로메다 이런 데하고 합병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텐데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이렇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아니 기각될 영장을 왜 청구했을까요, 검찰이? 검찰은 첫 번째 청구할 때부터 영장 무조건 발부된다고 봤어요. 기각될 거를 예상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우병우와 관련돼 가지고는 내부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뭐 좀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군다나 본인의 역할이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있거든요. 일부러 검찰이 봐줘서 빼주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새로 진용이 꾸려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이렇게 되면 기각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저 나름의 이제 소설의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법원의 문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서 보냈거든요.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합니다. 이렇게 일정을 보내면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배당에 따라서 권순호 판사가 배정이 된 것이고 기일이 보통 이틀 후에 잡히는데 3일 후에 잡힌 거에 대해서는 판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하루 더 확보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쪽에서 기일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막 물어봤거든요. 이제 보도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랬더니 그때 법원 측에서 대답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원래 그런 거는 담당 판사가 확인을 안 해주는 사안이라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지 않는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 말은 맞습니다.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방식을 거쳐서 컴퓨터로 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수기로 배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왜 이틀 뒤에 결정이 되는 건데 사흘 뒤에 결정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통상적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주지 않는 사안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주면서 굳이 우병우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만 이거는 원래 안 해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보통 법원은 어떠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집단이에요. 사고 자체도 조금 논리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무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맨 처음에 얘기한 이게 왜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느냐. 이게 지난번에 맡은 사람이 또 맡은 거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번 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돼서 끝나버린 사건이고 이번 건은 혐의가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어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컴퓨터 배정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 추첨을 해가지고 사람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센스가 떨어지는 말이에요. 예.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자세히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인 지식이 있거나 법조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 지난번에 그 사람 기각한 사람 아니야? 근데 또 맡았어? 아이 야료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하면 이렇게 별개의 사건이니까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30%의 확률로 권순호 부장판사가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히 정치적으로 일 키우지 말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 배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센스 있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라는 논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법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습니다. 조금 법원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언론의 몫입니다. 언론이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전후 맥락이 이러하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 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 원래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걸 통틀어서 낼 수 있는 결론은,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지금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를,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법원이 아무리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크게는 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아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원이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유도리를 부리더라도, 단어 선택이 그런데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유도리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이니까. 야, 너 지상파의 때를 언제쯤 벗을래? 나 참. 국민들 다수가 유도리라고 쓰면 유도리야. 시끄러워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쨌든 배려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지가 조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걸 흙을 100으로 바꾸고 막 100을 흙으로 바꾸고, 검찰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택도 아니게 기소를 하고,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눈치고 죄를 안 묻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검찰은. 근데 법원은 그런 경우가 검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바운더리가 좀 적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본인들이 최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뻔히 있게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도 크고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면 병장을 발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인 쪽에서 그거를 반박할 만한 아주 촘촘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라면서 발부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본 재판에 가서 쭉 재판을 해보니 이건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나오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법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사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일인데,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출퇴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범죄 혐의가 굉장히 크고 실형이 예상되는데 도망갈 것 같거나 말을 맞출 것 같거나 증거를 다 없앨 것 같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래, 이 사람은 붙잡아 놓고 수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출퇴근하는 게 원칙이니까 봐봐요, 이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출퇴근하면서 합시다 라고 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다. 그렇게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그게 논리적으로 딱 나와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원래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요 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벌어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면서까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 책임은 변호인한테 있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대로 이거를 못 해오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병우 당사자도 특수수사를 굉장히 정통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법조인들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논리를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배려를 해주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이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왜 했을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럼 정무적인 판단을 왜 한 것일까? 책임은 자기들이 지지 않지만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저쪽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했을 때 그래, 이건 원칙이 출퇴근이니까 출퇴근합시다 라고 면피도 하면서 저쪽한테 뭔가를 주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법원이 얻을 게 뭐가 있는가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우병우가 지금 당장 대단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막 움직이는 자본 권력도 아니고, 도대체 우병우란 사람이 뭐길래 그냥 개인적인 인연이 누가 있어가지고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병우를 지켜가지고 너덜너덜해지면서까지 우병우를 지켜서 법원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힌트를 김관진 전 장관한테서 약간 얻었어요.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시켜주면서 법원에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석방시켜주면 그 밑에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줄줄이 다 석방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사람 하나를 석방시켜 놓으면 나머지 것은 뭐 의지를 딱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악유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악유를 맞추려다 보면 다 줄줄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임관빈, 그 밑에 있는 김태호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석방이 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제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MB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들, 이 사람들이 뭔가 힘을 발휘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근데 우병우는 궤가 조금 다르죠. 뭐 MB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지킨다고 해서 MB 쪽에서 뭔가 득을 볼 거는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박근혜 쪽은 지금 다 감옥 가 있는데 박근혜 쪽은 뭐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횡을 휘둘르면서 그때 당시에 법원과도 뭔가 껄끄럽거나 아니면 우병우의 입에서 나왔을 경우에 법원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뭐 순전히 제 소설입니다.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병우는 MB하고는 달리 정치적인 지켜야 될 세력이 있다기보다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뭔가 큰 거를 가지고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노트나 이런 데서 발견된 거를 보면 법원 내부의 결정에 개입을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명을 하거나 뭐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막 써놓은 거라든지. 근데 그거는 사실 행정부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인데. 근데 실제로 가장 센 징계를 받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 고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면서 그렇다고 하면 법원이 본인들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쫙 얘기를 했을 때 입게 되는 치명상을 지키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출퇴근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경우는 김관진 전 장관 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앞에 1번, 2번의 이유가 대충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지려면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걸 비난을 나중에 이게 까졌을 때 오롯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최대한 잘 준비해봐 라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주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줬으면 물론 이제 변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병우 쪽에서 준비를 도저히 못 해가지고 스텝이 안 맞아서 검찰한테 그냥 완패를 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속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2번의 영장이 기각됐던 전례들을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병우가 돈을 안 받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돈이 연결된 것들이 나왔으면 바로 들어갔겠죠. 근데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돈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럼 뭐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그렇게 막 승률이 높은 이런 혐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면 본인이 지금은 가장 불리하기는 하죠.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뭐 사찰을 시켰으니까 가장 사익에 충실하게 움직이기는 한 거지만 지금 법원 판단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장모 사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불기소 된 것들도 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들어서 봐라. 검찰이 판단했을 때도 이거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도대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세력이 누군지 확인해 보려고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을 만들면서 그러면 다퉈볼 여지가 있네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야, 이거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승부수를 띄워서 법원에서 지금 구속해가지고 욕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첫 번째부터 소상하게 밝혔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틀만 시간을 줬거나. 근데 3일이라는 시간도 주고 소상하게 밝히면서 우병우한테 연락이 온 건 또 얘기 안 하고 뭐 이랬던 거를 보면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우병우 쪽에서 헛발질을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녹음을 하는 하루 전에 지금 상황이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최선의 소설인데, 이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법원에 대해서 여론이 막 악화될 것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사정 변경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각이 된다면 법원은 폭격 맞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폭격을 맞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우병우 쪽에서 정말 탄탄하게 다퉈볼 여지를 가져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까놓고 보면 내부적으로도 반발할 수 있는 판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봐라. 이거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외부적으로는 안 가도 내부적으로 해명할게 라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쭉 해명을 해버리면 그러네. 법적으로 말이 되네. 이래버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법원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판사들은 법리를 아는 사람들은 말은 되게 했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하고 욕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내부에 우병우로 대표되는 세력들을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세력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아닌가 싶고, 발부가 돼버렸으면 제가 굉장히 실없는 소리를 한 20분 동안 한 사람이 되는데, 실없는 소리를 22분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없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그 우병우는 사법부가 이제는 완전히 우병우의 시녀가 됐다라고 비판하고 분개하는 국민들을 거만한 눈빛으로 비웃고 끝나겠네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우병우 쪽에서 헛발질을 한 것이 분명하고요.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져온 거예요. 근데 못 가져왔다면 이거는 나중에 실형 나옵니다, 그냥. 실형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심경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분이 뭐 구속을 한 번이라도 당해봤거나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구속 기소돼가지고 지내다 보면 막 이렇게 된 마당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후폭풍이 나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돼버렸다면 우병우 쪽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김프로가 꼭 책임을 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요거 해가지고 잘렸으면 좋겠다. 너무 비난이 많이 일어나서 김프로가 이런 얼치기를 김용민 브리핑에 계속 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차를 하는 이 모양새.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양새를 제가 꿈꾸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강제 노역을 시켜야죠. 강제 노역.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